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연구원 박시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인간의 활동과 공진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학습할까요? 첫 번째, 생태계 평형을 방해하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공진화의 영향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생물 다양성 유지와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겠습니다. We've searched the galaxy far and wide, peeked behind every star. Every part of our big wide universe we've explored makes one thing clear. Earth is like nothing else. But why is our shared home so unique? Life, all kinds of life, and its incredible variety. Our planet is full of it. From the birds boasting big broad wings flying high above us in the skies, to the life beneath our feet, so small we might miss it if we blink. Animals, plants, and all the places and spaces they call home make up the rich variety of life on Earth. And this, known as biodiversity, keeps our planet intact. But today, we are losing biodiversity, and quickly. This doesn't just mean we see one-of-a-kind species and spaces disappear. It puts us in danger too. So what's driving this biodiversity loss? And where do we go from here? Right now, over 1 million plant and animal species are threatened with extinction, and the average population sizes of wildlife have dropped by around 70% since 1970. We've already lost half of the world's corals and lose forest areas the size of 27 football fields every minute. So what's causing all this? 자, 우리는 지금 현재 가장 큰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We've said 바로 생태계 평형의 위협인데요. 자연 생태계는 신중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이러한 평형을 깨뜨리면서 많은 생물이 서식지를 잃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심각한 환경적,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으면서 더 나아가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구 평균 온도가 2도씩 올라갔을 때 전체 전 지구에서 50% 이상의 생물종이 멸종을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생물 다양성이 인간으로 인해서 위협받고 있는 것이죠. 자연 서식지의 파괴로 인해서 많은 동식물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숲과 습지가 사라지면서 대형 동물들은 활동 범위가 줄어들어 위험에 처하게 되고요. 산림 벌채로 인해서 새들과 곤충들의 서식지가 급격히 감소해서 이들 생물 다양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 활동이 꼬리명주나비와 지방울덩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했습니다. 과연 인간 활동은 지방울덩굴의 생장과 생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네, 정답은 너무 쉽죠. 네,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 지방울덩굴의 생장과 생식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방법적인 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논문을 쓰게 될 일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맛보기라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생태학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이제 방법부터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이제 계획을 해서 그리고 야외 조사를 나가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서 채집해온 뭐 씨앗이나 그다음 동물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우선 인간 활동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데이터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방울덩굴이 있는 6군데, 전국 6군데 지역, 뭐 청주, 안양, 저기 멀리 충북까지 가서 이제 야외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왔느냐? 바로 생육 데이터, 지방울덩굴의 뭐 피도, 줄기 길이, 잎수, 꽃수, 열매수, 이런 꼬리명주나비의 애벌레 수, 알 클러스터의 수, 알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은 알들이 모여 있는 그 집단을 말해요. 그래서 집단 하나, 뭐 이러면 알 클러스터 하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에
그 관련된 관리자 11명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하천, 대부분은 지방호 덩굴이 하천 지역에 있기 때문에 하천을 관리하는 담당 부서, 그리고 연구센터장, 그리고 관리 하청업체, 그리고 농부는 이제 충북 증평에서는 지방호 덩굴이 하천가에 있었던 게 아니라 논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자, 농부를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식지 과거 및 현재 상태, 위험 요소, 보전 등을 정보 기록 등을 이제 참고로 이제 관계자 면담을 하고 데이터를 수집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를 한번 볼 텐데요. 이렇게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친입종을 제초하는 과정에서 지방울 덩굴이 함께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증평 여기 JW라고 되어 있는 곳인데 이 JW에서 이 친입종들을 예를 들어서 가시박이나 단풍잎 대지풀 같은 것들을 손으로 일일이 다 제거를 해줍니다. 관리하는 과정에서. 그럴 때 이제 같이 지방울 덩굴도 덩굴성이기 때문에 같이 어우러져 있거든요. 그때 이제 함께 제거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선택적 제초제를 사용을 하고 기계적 제거 방법, 그리고 침입종 제거로 인한 생태계 과정 변화 등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지방울 덩굴 서식지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초 기간이 지방울 덩굴의 개화 기간과 겹쳤습니다. 이 제초 기간은 연 3회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6월, 8월이면 이제 지방울 덩굴이 개화가 되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과 겹쳐서 개화가 되기 전에 다 제거가 되죠. 그렇게 되면은 생식률이 급락을 하고 무성 생식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유전자 다양성이 줄어들게 되겠죠. 무성 생식으로 전환이 되면서요. 그리고 이제 아카시나무도 침입종이에요. 그때 제거를 통해서 그 지방울 덩굴의 지지대가 사라지는데요. 이 지지대라고 하는 것은 덩굴성 식물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생장과 생식에 있어서도 지지대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이 덩굴성 식물들이 지지대가 없을 때는 꽃이 피지 않고 지지대를 감고 올라간 지방울 덩굴에서는 꽃이 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대는 굉장히 덩굴성 식물에게는 중요합니다. 이 지지대가 사라졌을 때 이제 지방울 덩굴이 생식과 생장에 이제 영향을 미치겠죠. 이렇게 인류의 활동은 무성 생식을 촉진함으로써 지방울 덩굴의 유전자 다양성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을 결론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어떻게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는지 서식지가 이제 그거를 데이터화할 수 있는데요. 이 피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1m 곱하기 1m 이 방향구를 쳐서 그만큼 지방울 덩굴이 몇 퍼센트를 덮고 있는지를 이제 측정을 했습니다. 그때 6군데 전부 다 봤을 때 2017년도와 2021년도 똑같은 방향구를 조사를 했어요. 그때는 2017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렇게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JP 증평은 이제 2017년도에 조사하지 않아서 2021년도에 추가한 사이트예요. 그리고 이제 줄기 길이가 짧아졌고요. 이 말은 이제 여기서 보면 PC하고 여기 PC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이제 줄기 길이가 이제 짧아지고 잎이 적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꼬리명주나비 애벌레에게서 많은 잎과 이제 이게 먹이가 되니까 이게 필요하고 이제 꼬리명주나비 애벌레도 이렇게 잎이 수가 적어지면 이용 가능한 먹이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애벌레의 생장하고도 큰 관련이 있겠지요. 그리고 JP는 증평은 농지 주변으로서 지방울 덩굴의 생장이 가장 좋았으나 근처에서는 농약을 사용하는 것을 관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꼬리명주 나비에게는 농약 사용으로 인해서 이곳이 적합한 서식지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실험을 통해서 밝혀냅니다.
그래서 인간 활동은 지방호 덩굴의 생장과 생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바로 이 꼬리명주나비 먹이 식물인 지방호 덩굴의 2021년도 서식지는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2017년도에 비해서 감소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꽃의 수도 감소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여기 열매도 이제 여기 평촌이랑 PC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의도인데 이 두 군데는요, 좀 관리가 잘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잎의 수도 이렇게 좀 됐고요. 그리고 애벌레의 수를 보겠습니다. 2021년은 2017년도에 비해서 애벌레 수와 아이클러스트의 수가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7년도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지요. 자, 이것은 지방울덩굴의 생장과 생식이 애벌레 수와 아이클러스트 수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C에서의 애벌레는 신선한 잎이 부족해서 줄기 열매를 먹고 있다는 것을 관찰을 했어요. 보통 애벌레는 잎을 먹고 자라는데요. 특이하게도 여기 PC에서는 열매 껍질을 먹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유를 추측을 해봤더니 이제 제초제를 사용을 해서 잎이 모두 갈색으로 변해서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남은 열매를 먹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단식종, 그러니까 꼬리명수나비는 이 지방울덩굴 만을 먹죠. 그래서 이 개체수는 먹이식물인 지방울덩굴의 가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비종의 숙주식물 관리는 이제 나비 개체수를 증가시켜서 멸종 위기를 줄이고 지역의 종 다양성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꼬리명주 나비의 먹이인 지방울 덩굴부터 이렇게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자, 다음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지구상에서 가장 다양한 생명체가 서식하고 있는 자연 생태계의 보고, 습지. 하지만 보호받지 못한 습지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에 의한 무분별한 개발. 습지의 주인인 생명들이 목숨과 보금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습지가 모두 사라지고 생물종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생태계 시스템이 붕괴되는 겁니다. 습지의 오염과 빠른 기후 변화. 과연 우리에게 돌아올 결말은 무엇일까요? 이야, 이게 참, 이 늪이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무너뜨리기는 쉬워도 다시 복원하는 데는 아주 많은 경제적인 비용과 또 노력,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방울덩굴은 하천변에 있는데 이 하천변뿐만 아니라 이런 습지에서도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숲과 습지가 이렇게 도시 개발, 농장 조성, 과도한 벌목, 농약의 사용으로 인해서 동물들의 자연 서식지가 파괴가 되고 생물 다양성이 감소를 하고 있지요. 생태계 또한 오염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선박 오염 물질의 배출, 그리고 플라스틱 폐기물 유입으로 바다가 오염되어서 해양 생물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습지뿐만 아니라 이런 해양도 오염이 되고 있지요.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동식물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염된 환경,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대기, 토양 오염, 이제 수질 오염 등 이제 자연 환경이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염으로 인해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한다는 거죠. 이 생물 다양성 감소와 생태계 파괴를 초래해서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의 생물 종이 멸종이 됐어요.
뭐 예를 들어서 눈표범 종이 멸종이 됐다. 뭐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이 생물 다양성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주춧돌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둘씩 멸종을 해 간다면 우리의 삶 또한 네, 무너져 내리겠죠.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있어요. 야생동물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고, 기후변화가 가속화되어 이제 식량 부족 등 심각한 이제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산림 파괴로 인해서 토양이 유실이 되고, 수자원 고갈은 농업 생산성을 떨어뜨리며, 이제 오염된 물과 공기는 질병 발생률을 높여서 우리의 건강과 안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 활동이 이제 지방호동물 생장과 생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방금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지방호동물 감소로 인해서 꼬리명주 나비는 이제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 한번 두 번째 연구 결과를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방법은요, 이제 똑같이 아까는 여기까지 야외 조사를 한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애벌레들을 채집을 해와서 서울대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얻은 데이터는 생육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때 애벌레와 번데기의 무게, 번데기 길이, 성체 나에게 길이, 유충 단계의 사망률, 우화율, 생존일수, 우화 후 교배 여부 관찰 이런 데이터들을 모았습니다.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이제 먹이는 열매와 잎을 주는 것을 이렇게 따로따로 줬습니다. 어떤 그 애벌레한테는 열매만을, 어떤 애벌레한테는 잎만을 줬겠죠. 그리고 농약 유무. 그때 이제 제가 야외 조사를 하면서 논에서 농부가 농약을 뿌리는 것을 봤어요. 그때 그 농부가 뿌리던 그 농약 성분이 무엇인지도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냈고요. 거기에 이제 농약이 묻은 지방우동물 잎을 채집해 와서 실험했었습니다. 그래서 농약이 있는 잎과 농약이 없는 잎을 실험 재료로 썼죠. 그래서 어떤 애벌레들은 이제 열매와 농약이 묻은 열매, 그리고 농약이 묻지 않은 열매, 그리고 어떤 애벌레들은 농약이 있는 열매, 농약이 있는 잎, 그리고 농약이 없는 잎을 먹이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 팩토리얼이라고 하는데요. 2 곱하기 2 조건 단계로 해서 총 4가지 조작 변이를 주은 거죠. 자, 결과입니다. 이제 여기 주황색을 보면요. 농약이 있는 잎, 농약이 있는 잎이에요. 그래서 농약이 묻은 잎을 먹이로 해서 이제 체중이 늘어나던 유충은 애벌레지요. 유충은 실험 시작 5일 만에 갑자기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망률이 증가했고 생존율이 감소한 그래프죠. 그만큼 사망을 많이 했다는 거죠.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무게 변화가 보입니다. 농약이 없는 잎을 먹은 애벌레들이 점점점 살이 찌는 것이 보이죠? 이 보라색 그래프를 보시면요. 그리고 이 주황색은 농약이 있는 잎을 먹은 애벌레인데요. 애벌레 무게가 많이 나가는 애벌레들이 먼저 많이 죽었기 때문에 갑자기 급격하게 이제 평균 무게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열매를 먹은 애벌레들은 이렇게 점점점 몸무게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농약 성분은요, 키틴 합성을 억제해서 탈피를 방해하고 조기 사망을 초래하는 그 영향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곤충, 포유류, 조류, 수생생물 등의 매우 독성이 강하죠. 그래서 먹이의 부족과 농약의 사용은 꼬리명주 나비의 생존율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벌레가 자라서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우화해서 나비가 되는데요. 이 나비의 크기 또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꼬리명주 나비 번데기의 길이, 성체의 날개 길이, 그리고 생존율은 이용 가능한 먹이의 유형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CN 비율이 보이시죠? 2차식 때 수업을 했었는데요. CN 비율의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니까 C의 양이 많다는 것이고 이건 굉장히 질겨서 영양가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N의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영양가가 높고 잎이 연하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이렇게 잎을 먹은 애벌레들이 15.82 cm 비율을 가진 잎을 먹은 애들이 더 잘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의 높은 탄수화 함유량이 애벌레의 선호도를 크게 낮춥니다. 그렇게 해서 더 많이 잎을 찾게 되고 먹게 되겠지요. 그래서 잎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인 영양소를 찾아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다거나 해서 로드킬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체 단계에 도달하기까지는 더 많은 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지방울 덩굴의 감소가 일어나고 그 감소로 인해서 꼬리명주 나비는 이제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인간 활동은 지방울 덩굴의 생장과 생식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비선택적 제초로 초본성 덩굴인 지방울 덩굴도 함께 제초가 되고 그로 인해서 또 개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무성생식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지방울 덩굴뿐만 아니라 그것을 먹는 꼬리명주 나비도 좋지 않은 영향을 받는데요. 제초로 인한 먹이의 감소, 농약으로 인한 형태적 변화를 일으켜서 꼬리명주 나비는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초 및 농약 사용은 지방울 덩굴의 생장과 생식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것을 먹이로 하는 꼬리명주 나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 연구 결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실게요. There are 5 key drivers of biodiversity loss. Let's start with the biggest: changes in land and sea use, especially for food production. We all need to eat, but the intensive and unsustainable way we currently produce food sees us degrade and destroy precious environments that are critical for people and nature. Already about 40% of our habitable land is used for agriculture, for livestock, and for crops that feed both people and livestock. And that's just one of the ways that our land and sea use threatens nature. Overexploiting species via harvesting or hunting and poaching is another reason we're losing biodiversity. Overfishing, for example, is happening at such a large scale, nearly a third of all monitored global fish stocks are now overfished. If we keep this up, this would spell disaster for marine ecosystems, as well as the more than 3 billion people globally who rely on fish for their primary source of protein. And that's not all. Pollution is threatening our blue planet too. There are many sources of pollution. Take plastic, for example. Our rivers and lakes are overflowing with it. And over 14 million tons make their way into our oceans every year. This impacts marine environments and the many plants and animals which live there, species which keep our planet in balance. When these spaces are polluted, species suffer, so we lose them. Our warming climate is also bad for biodiversity. The climate crisis creates more severe weather and increases the likelihood of hurricanes, floods, droughts, and wildfires, which can be catastrophic for natural habitats. Changing temperatures not only affect habitats, they can disrupt how species reproduce or migrate, triggering these events when conditions aren't ideal. This puts their survival at risk, and it puts our planet where everything works together at risk too. These changes in climate, along with our increased transport and travel globally, can also cause invasive species to spread to new areas. These then compete with native species for space, food, and more, or spread diseases, further lowering their odds of survival. 네, 제가 연구했던 꼬리명주나비와 지방우덩굴 외에도 이제 다른 생물들의 그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인간의 활동과 관계가 되는 것들이었는데요. 그러면 인간의 활동과 공진화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과 공진화인데요. 인간은 이제 수천 년 동안 작물과 가축을 선택적으로 번식시켜 왔지요. 이는 작물과 가축의 진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고구마는 지금처럼 이렇게 맛이 있지 않았대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개량을 하면서 고구마가 달콤해지고 더 맛있는 그렇게 진화하도록 사람들이 이제 영향을 미친 것이죠.
그리고 살충제 저항성 해충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살충제를 개발을 해서 이제 많은 해충들을 죽이기도 했는데요. 만약에 많은 해충들 중에서 한두 마리의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그런 해충이 살아남았어요. 그 살아남은 해충이 이제 자손을 번식시키고 하면서 이제 그 개체수가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살충제에 저항성이 있는 해충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한번 볼게요. 감나무에서 깍지벌레가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네, 깍지벌레 이야기인데요. 한번 봅시다. 감나무에서 깍지벌레가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깍지벌레가 싫은 사람들은 작용기작 16 살충제를 처리했습니다. 네, 뷰프로페진이라는 이제 살충제를 이렇게 그러자 뿌려줍니다. 깍지벌레는 머지않아 죽었습니다. 네, 그렇게 죽게 되죠. 그 이후 사람들은 계속해서 작용기작 16 살충제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때마다 깍지벌레는 죽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뷰프로페진 어느 날 을 작용기작 16 쳐도 살충제에 죽지 않은 죽지 않는 깍지벌레들이 생겨납니다.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작용기작 16 살충제를 더 많이, 더 자주 처리했습니다. 그럴수록 깍지벌레들은 작용기작 16 살충제에 더욱 강하게 저항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깍지벌레들을 방지할까 고민하던 중 우연한 기회에 작용기작이 다른 살충제를 처리하게 됩니다. 작용기작 7C 살충제를 처리하자 깍지벌레는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깍지벌레는 약재 저항성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약재를 이용해서 방제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실시에도 저항성을 갖는 깍지벌레가 생겨나게 되겠죠. 이렇게 공진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음 도시화와 공진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도시 환경은 생물종의 새로운 진화 압력을 제공합니다. 여기에서 진화 압력이라고 함은 다양한 환경에 있어서 이제 선택적으로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선택적인 진화를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진화 압력은 진화 선택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부 종은요, 도시 환경에 적응하면서 진화를 했습니다. 도시 비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에 살고 있는 쥐, 그리고 잡초. 도시 아스팔트에서도 잘 자라는 그런 잡초가 있죠. 그리고 뭐 지하철이나 이제 아주 고층에서 사는 모기도 있습니다. 다음 산림 파괴와 공진화인데요. 산림 파괴는 서식지를 변화시키고 종간의 상호작용을 변화시킵니다. 이는 공진화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열대우림의 벌목과 그렇게 해서 종 다양성이 감소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도 잘 살아남은 그런 종들이 번식을 하게 되겠지요. 이런 식으로 공진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도시화와 공진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맨해튼 중심에 위치한 센트럴 파크. 일상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뉴욕의 심장으로 매년 2,500명의 관광객이 방문합니다. 그런데 센트럴 파크에서 살아가는 또 다른 주민들이 있습니다. 바로 흰발쥐들인데요. 진화 생물학자들은 이 흰발쥐들의 DNA를 연구해 흰발쥐들이 스낵이나 햄버거 같은 인간의 고지방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도록 진화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진화 생물학자인 메노 슐트위즌 박사는 인간이 만든 도시 환경이 야생동물이나 식물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도심 속의 진화를 연구합니다. For us, it's a perfect environment because we concentrate all our food and resources there. But we forget sometimes that also means that for animals and plants, it can be a very interesting place to live. So it's really a kind of new extreme habitat where there are a lot of opportunities for wild animals and plants, but also a lot of dangers. And they need to adapt to both these things. 쉴트위즌 박사는 유럽의 대도시에서 서식하는 정원 달팽이의 껍질 색깔에도 주목했습니다. 정원 달팽이들은 껍질 색깔이 다양한데요.
껍질 색깔에 따라 달팽이의 체온 조절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대도시에서 서식하는 정원 달팽이들은 껍질 색깔이 더 노랗고 연한색으로 변화했는데요. 열섬 현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진화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도시라는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진화한 생물들의 사례는 또 있습니다. 잡초들은 콘크리트나 아스팔트에서 더 잘 발아하도록 진화했고, 도시의 비둘기들은 중금속 물질을 깃털에 축적할 수 있도록 변화했다고 하네요. 지하철이나 고층 빌딩에서 모기에게 물리는 것도 이런 진화의 결과라고 합니다. 영상에서 본 생물들 외에도 도시와 농촌에 따라서 진화의 방향이 달라지는 생물이 있습니다. 바로 괭이밥인데요. 도시 주변에서는 이렇게 잎이 붉은색을 띠는 괭이밥이 많이 보입니다. 농촌 주변에서는요, 이렇게 초록색 잎을 띤 괭이밥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도시 하면은 왠지 열섬 현상, 아까 동영상에도 나왔는데요. 온도가 다른 이제 농촌보다는 높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동안 불이 켜져 있죠. 네. 낮에는 태양이, 그리고 밤에는 이제 전등들이 이제 켜져 있는데요. 그래서 빛 스트레스가 있고 온도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붉게 잎들이 변했습니다. 자, 이 붉은색은 무슨 색소가 관여할까요? 네, 바로 이 안토시아닌 색소인데요. 이 안토시아닌 색소는 열 스트레스, 온도 스트레스로부터 이제 식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안토시아닌의 흡강도를 보면은 이 말비딘이라는 색소는 안토시아닌 색소 중에 한 가지 종류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 엽록소의 흡강도와 다른 패턴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도 흡수를 하고요. 이 말비딘이라는 색소는. 그래서 자외선 흡수, 뭐 다양한 이제 색소를 흡수해서 이제 빛 스트레스와 온도 스트레스를 이제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인간 활동과 공진화 중에 기후변화와 공진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도 많이 이제 다뤘었는데요. 이제 기후변화는 생태계의 온도, 습도 등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종간의 상호작용을 변화시키고 이제 공진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죠. 네, 기후변화로 인해서 식물과 곤충의 상호작용이 변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진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철마다 모습을 바꿔가며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자연. 이 자연을 살아 숨쉬게 하는 주인공은 바로 야생 생물입니다. 포유류, 파충류, 어류, 식물, 해조류까지 수많은 생명들이 자연의 심장을 뛰게 하죠. 한 생물의 마지막 한 마리까지 죽어 보고 싶어도 다시는 만날 수 없음을 뜻하는 단어, 멸종입니다. 인간의 침략과 욕심으로 멸종되었거나 멸종위기에 놓인 생물종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으며, 과학자들은 인간이 나타나기 전인 6천만 년 전보다 현재 1,100가량 멸종이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부터 파충류, 양서류, 곤충류, 식물류 등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 92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46종의 법적 보호종을 관리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정된 생물은 포획, 채집, 국제적인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멸종이 되는 생물들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관련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생물 다양성이 이제 왜 중요한가? 바로 생태계 안정성과 회복력을 높이기 때문에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면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서식지가 파괴가 되고 외래종이 유입이 되고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이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서 보전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호구역을 지정을 하고요. 외래종 관리를 해서 이제 유입,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생태계 복원을 실시해서 이제 인공적으로 복원을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최대한으로 자연에 가깝게 복원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노력을 하고요. 이러한 생태계 서비스는 우리가 이제 생태계로부터 이제 받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이런 혜택을 이제 인식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생물 다양성의 가치는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의학적 가치인데요. 생물 다양성은 새로운 의약품 개발의 가능성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업적 가치는요, 이제 농업에 필수적인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고요. 이제 생물 다양성은 건강한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생물 다양성은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되겠습니다. 네, 생태계 평형 교란과 그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환경 변화가 일어나면요. 자연재해, 인간 활동,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서 환경이 변화하지요. 먹이사슬 교란이 오게 됩니다. 특정 생물의 개체수 변화로 인해서 먹이관계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생태계는 이렇게 평형을 잃고 파괴가 됩니다. 생물 다양성이 감소를 하고 생태계 기능 저하로 이렇게 이어져서 생태계 붕괴가 이제 일어나게 되죠. 자, 생물 다양성 감소가 이제 일어나면서 어떻게 되냐? 바로 서식지가 파괴가 됩니다. 자, 서식지 파괴로 인해서 생물 다양성이 감소가 일어나는데요. 네, 이런 것들은 도시화, 농업의 확장, 네, 농가 밭을 이렇게 갈아내면서 이제 숲을 다 이제 엎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숲 벌채 등으로 인해서 서식지 파괴가 생물 다양성 감소의 주요 원인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인데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은 생물들이 서식지를 잃고 멸종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지구 평균 온도 2도가 올라가면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생물종의 50%가 사라진다고 하죠.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네, 그다음 과도한 남획과 오염, 그리고 침입생물 유입 등으로 이제 생물 다양성 감소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생물 다양성을 보존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건강한 생태계 유지의 핵심입니다. 이 생태계의 균형을 이렇게 유지를 시켜주면서 그리고 생물 다양성은 우리에게 다양한 자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제 자원을 보호해야 하는 중요성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만 살다가 끝날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이렇게 생물 다양성을 보존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보전을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제 넛지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 텐데요. 과연 넛지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넛지라고 하는 것은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옆구리를 툭툭 이렇게 찌르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통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계단을 이용하세요. 계단으로 올라가면 더 건강해져요. 라는 그런 사실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컬레이터가 더 편해 라는 생각으로 에스컬레이터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계단에다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피아노 건반을 설치를 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계단을 올라가면서 재미 요소를 느끼고 그 다음에 자신도 운동도 되고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를 덜 이용하게 되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오죠. 네, 그 다음은요, 이제 세상을 바꾼 똑똑한 쓰레기통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넛지의 사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는 공연을 하면서 되게 많은 쓰레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30톤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처리 비용도 어마무시하죠. 4천만 원. 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분리수거 안 된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자, 이렇게 똑똑한 쓰레기통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일반 쓰레기통 2개를 준비하고요. 투표 주제를 줘요. 탕수육 찍먹 부먹? 네, 여기 나는 찍먹이다 하면 찍먹에다 쓰레기통을 버리겠죠. 자, 돌아오라 엘비스 프레슬리와 마이클 잭슨. 자, 사람들이 이러한 다양한 주제 덕분에 이제 쓰레기를 투표하는 것처럼 해서 버리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공원에 가면 이제 개똥이 되게 많죠. 음,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이 이제 개를 데리고 산책하면서 네, 개똥을 치우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개똥을 넣었을 때 와이파이를 제공을 하는 그런 재미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해외에만 있는 게 아니죠. 바로 네, 재활용 자판기입니다. 네, 저희 동네에도 있는데요. 사람들이 페트병 같은 것들을 이제 막 가지고 와서 쓰레기통에 넣으면 이게 정립이 되더라고요. 네, 가천시민회관에도 있다고 하고요. 돈으로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네, 분리수거를 잘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긍정적인 넛지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제 넛지도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자, 넛지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무엇일까요? 네,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거.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물론 좋은 걸 당하면 괜찮겠죠. 네, 우선은 순기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에 파리 스티커를 붙여두었더니 소변기 밖으로 떨어지는 소변의 양이 80% 줄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어떻게 작은 스티커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일까요? 그 답은 바로 넛지에 있습니다. 넛지는 선택 설계자가 사람들의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행하는 부드러운 개입을 말합니다. 넛지의 사전적 의미는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주의를 환기시키다인데요. 경제학, 심리학에서 넛지는 작은 개입만으로 행동을 크게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 앞에 소변기 예시에서 누구도 소변기 밖으로 소변을 흘리지 말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택 설계자는 파리 스티커 하나를 붙임으로써 자연스레 사람들이 소변기 안으로 소변을 보도록 부드럽게 유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넛지입니다. 오늘은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 이 넛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넛지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선택 설계자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선택 설계자는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도록 상황이나 맥락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넛지를 행하는데 꼭 필요한 인물이죠. 선택 설계자가 넛지를 행한 예시로 학교 영양사가 교내 식당에서 음식의 위치를 바꾼 실험이 있습니다. 한 중학교 급식 영양사가 학생들의 식습관에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급식을 먹을 때 채소보다는 정크푸드 위주로 음식을 선택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학생들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일 수는 없었기에 영양사는 고민 끝에 넛지를 떠올렸습니다. 그 넛지는 바로 건강한 음식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잘 보이도록 진열하고 정크푸드는 잘 보이지 않도록 구석에 배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넛지의 선택 설계자, 즉 영양사 행동은 학생들의 음식 선택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음식의 위치들을 재배열한 것만으로도 건강한 음식을 먹는 학생은 늘어나고 정크푸드를 먹는 학생은 줄어든 것입니다.
이 실험 이후로 영양사는 학생들이 꾸준히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수 있었죠. 이외에도 넛지는 일상생활 곳곳에서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가 빈번한 곳에 화단을 설치하여 무단 투기를 줄이거나 지하철역에 소리가 나는 피아노 계단을 설치해 계단 이용을 장려하거나 전기 사용 시간이 실시간으로 보이는 스위치로 전기 사용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 등이 모두 우리가 잘 아는 넛지의 사례들이죠. 앞서 말한 넛지에서는 선택 설계자가 유도한 방향이 항상 사람들에게 이로운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넛지의 결과가 선택자에게 해로운 방향이라면 어떨까요? 선택 설계자가 부드러운 개입을 통해 사람들을 불리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을 다크넛지라고 합니다. 주로 기업이 자사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가 비합리적인 소비를 하도록 유도할 때 사용되죠. 유튜브 프리미엄을 무료로 체험해보라는 광고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무료라는 말에 이끌려 무료 체험하기를 클릭하면 먼저 계좌를 등록하도록 유도합니다. 하지만 한 번 계좌를 등록하면 무료 사용 기간이 끝난 후에도 매달 자동 결제가 진행됩니다. 소비자가 따로 무료 체험 종료 날짜를 체크하여 해지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말이죠. 놀랍게도 많은 기업이 서비스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될 때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이메일 등으로만 전달하여 소비자가 전환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렵게 만드는 다크넛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주 싼 가격을 적어두고 막상 결제하려면 여러 가지 명목으로 가격을 높이는 것, 서비스 해지 방법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쉽게 서비스를 해지하지 못하게 유도하는 것, 오늘 마감 등의 문구를 이용해 소비자가 불필요한 물건을 사게 하는 것 등이 모두 다크넛지의 예시에 속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길거리, 지하철, 집, 쇼핑몰, 유튜브 등 우리 일상 곳곳에 존재하는 넛지와 다크넛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크넛지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원 사이트나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 등에서는 일정 기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면서 회원 가입을 유도하기도 하죠. 그런데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나도 이를 알리지 않고 슬쩍 유료로 전환해 소비자 모르게 매달 자동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 같은 상술을 가리켜 이른바 다크넛지라고 하는데요.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는 뜻의 넛지는 상대방을 부드럽게 설득해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돕는 거고요. 이와 반대로 다크넛지, 함정 상술은 소비자가 비합리적인 구매를 하도록 교묘하게 유도하는 상술을 말합니다. 무료 기간이 끝나면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자동 결제되도록 전환하는 유형이 가장 흔하고요. 해지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어 소비자가 해지를 포기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온라인으로 최저가 업체를 검색했는데 막상 결제하려고 보니 가격이 다른 것도 다크넛지 유형인데요. 한국소비자원은 이런 상술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결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강조하는데요. 매달 고지서 결제 항목을 살펴보고 자동 결제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스마트폰 알림 기능을 활용해 유료 전환 시점을 기억해둬야 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넛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네, 넛지의 순기능과 역기능. 네, 여러분들이 순기능이 더 많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저도 이렇게 무제한으로 이렇게 뭔가 신청을 했다가 몇만 원씩 그냥 저도 모르게 빠져나간 적이 있기는 한데요. 이런 역기능에 다크넛지에 걸려들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넛지의 긍정적인 활용을 위해서 사용의 원칙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넛지의 순기능은요, 사람들을 예상 가능한 방향으로 행동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입니다. 다음, 자기 통제의 문제와 무심한 선택이 합쳐져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나쁜 결과물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넛지의 역기능을 보면요. 자유주의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제 개입을 통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개입으로 시작된 넛지가 확장되고 과도한 개입으로 변모될 가능성이 있고 이를 통해 외부 간섭으로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넛지를 이용한 간단한 캠페인으로 노골적인 조작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넛지의 사용 원칙은요. 모든 넛지는 투명해야 하고 절대로 상대방을 오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넛지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면 쉽게 빠져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크넛지로 인해서 내가 매달 자동 결제가 된다면 해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뭔가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런 걸 만들어 놓지 않은 기업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이제
참여하고 싶지 않을 때는 쉽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런 넛지를 통해서 유도된 행동이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삶에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도록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런 선택 설계자가 되어서 오염된 환경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넛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들 챗 GPT에 이렇게 쳐보니까 재활용 쓰레기통을 유도하는 방법 해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을 많이 하고요. 상세 설명 또한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의 정말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저에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넛지 아이디어 2가지를요, 디자인하고요. 그리고 그림을 그려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각각 500자씩 해서 과제는 1000자를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제 지구를 뒤덮는 그러니까 약간 투명하게 만들어서 지구를 덮어가는 그런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겠지요. 이런 환경 넛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소개할 때도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처리 비용이 이제 이런 배경들을 제시를 해줍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처리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도 발생을 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실정까지도 얘기를 해줘야죠. 학교 급식 과정에서도 무분별한 배식으로 많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아이디어를 고안하였습니다. 하고 개요를 한 문장 써주고요. 적당량의 음식을 배식하고 잔반을 남기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한 잔반통 아이디어를 고안하였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잔반통이 어떤 잔반통인지 상세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잔반이 차오를수록 잔반통의 투명한 겉표면으로 잔반이 차오르는 것이 보이도록 설계하였을 뿐 아니라 잔반으로 인해서 병들어가는 지구 환경을 형상화해서 그림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잔반으로 뒤덮인 지구의 모습을 통해서 잔반을 남기지 않는 생활 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예상되는 결과까지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네, 이 하나의 아이디어에 500자를 써야 되는데 이게 아직 500자는 되진 않지만요. 여러분들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 500자는 금방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더 디자인을 상세하게 더 나타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